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정권에 돈줄을 쥐고 있던 최고위 간부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남자가 사라지기 직전 그는 평양 곳곳에서 목격되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기괴했다고 해요. 목격자들이 증언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 간부는 마지막 며칠 동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평소 냉정하고 계산적이던 그가 갑자기 직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가족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종 하루 전 그는 동료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도대체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사라진 바로 그 시점에 북한 최고위층에서 비밀회의가 열렸다는 정보입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이 미스터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럼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을 관리하던 한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의 이름을 김철민이라고 하겠어요. 김철민은 평양에서도 최고 위층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외화관리와 특수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였죠. 김동진은 어디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오간 이런 대화들이 점점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김철민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신만은 없었습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그의 집 주변 상황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보위부 차량이 수상하게 그 일대를 맴돌고 있었거든요. 검은색 승용차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의 집 앞을 지나다니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의 이웃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보위부 차량이 사흘째 돌고 있어. 평양의 고위 간부들에게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어요. 보위부가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김철민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수많은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에 끌려가는 사람들, 회의 중에 갑자기 체포되는 간부들. 북한 권력층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김철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일주일 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공무용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운전사는 그가 수고했다며 인사하고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월요일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았어요. 평양 당국은 이 사실을 은밀히 덮으려 했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철민 동지가 사라졌다더라. 정말인가? 그런 큰일이? 북한에서 고위 간부의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격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김철민처럼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인물의 실종은 더욱 민감한 사안이었죠. 보위부는 은밀히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을 샅샅이 뒤졌고 동료들을 일일이 조사했어요. 하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철민은 마치 공기 중에 녹아버린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김철민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습니다. 평양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 전용 운전사가 딸린 검은색 벤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이면 그의 집에는 특별한 배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공수해온 고급 양주, 일본산 위스키, 프랑스 와인까지. 김철민은 이런 술들을 동료 간부들과 나누며 권력의 끈끈함을 과시했죠. 김동지, 오늘 가져온 건 뭔가? 오늘은 특별해. 스코틀랜드산 싱글몰트야. 그의 아내 최순희는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어요. 그녀는 매월 중국 선양으로 쇼핑 여행을 다녔고 명품 가방과 화장품으로 치장한 모습으로 다른 간부 부인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두 자녀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아들 김정혁은 평양 제1중학교에 다녔고 딸 김미영은 예술중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배급으로 연명할 때 이들은 매일 고기와 과일이 풍성한 식탁에 앉았어요.
김철민에게는 전용 병원도 있었습니다. 평양의료대학 부속병원 특진실에서 그는 정기검진을 받았고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즉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특권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랐습니다. 김철민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며 전전긍긍해야 했어요. 어제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가 오늘 신문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2018년 봄 김철민의 직속 상관이었던 리성철 부부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전날까지 평범하게 회의에 참석했던 그가 다음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어요. 사무실 직원들은 조용히 그의 책상을 치웠고 그의 이름은 모든 문서에서 지워졌습니다. 리 부부장 소식 들었나? 쉿! 그런 말하면 안 돼. 김철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리성철과 자신이 얼마나 비슷한 위치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자금을 관리하고 똑같이 기밀을 다루고 똑같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김철민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리성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연좌제는 개인을 넘어 3대까지 처벌하는 무서운 제도였거든요. 이때부터 김철민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순이야, 혹시 우리도.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충성스러운 간부잖아요. 하지만 김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충성심과 생존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북한 권력층에서는 아무리 충실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든 숙청의 칼날이 목을 겨눌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말이에요. 그의 집 서재에는 해외 잡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업무 연구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바깥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창고였습니다. 밤늦게 홀로 그 잡지들을 넘기며 그는 종종 생각했어요. 저 너머에는 정말 자유로운 세상이 있을까? 김철민의 하루는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을, 집에서는 이웃들의 관심을 의식해야 했어요. 전화통화도 편지도 심지어 혼잣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했어요. 완벽한 충성스러운 간부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추운 아침, 김철민의 운명을 바꾼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5시 반,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그의 오랜 동료 박진수였습니다. 철민아, 지금 혼자 있나?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조심해. 그냥 조심하라고. 그 짧은 대화 후 전화는 끊어졌어요.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김철민은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 그날 오전 회의에서 김철민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떤 이는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오히려 너무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김동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건강하고요? 이런 일상적인 질문들이 왜 이리 위협적으로 들리는지 김철민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김철민은 평소 자주 가던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종업원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반갑게 인사하던 여종업원이 고개를 숙인 채 음식만 내놓고 가버렸어요. 혹시 내 소문이 벌써 퍼진 건가? 김철민의 손이 젓가락을 쥐며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 숙청 대상이 되면 그 소식이 공식 발표보다 먼저 은밀히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후 3시 김철민에게 또 다른 신호가 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리광수 과장이 복도에서 그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지나간 거예요. 심지어 고개까지 돌려가면서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김철민은 아내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혹시 모르니까. 아이들 여권 있는 곳 알고 있지?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혹시 모르니까.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혼 15년 동안 남편의 표정을 보며 살아온 그녀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김철민이 늦은 시간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 청소부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동무 내일부터는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경고였어요. 그날 밤 김철민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들, 관리해온 자금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새벽 2시, 김철민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몇 년 전부터 은밀히 준비해온 비상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김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어요. 그 첫 번째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다. 북한 권력층에서는 숙청이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3대에 걸쳐 모든 가족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철칙이에요. 김철민은 자신의 아내와 2 자녀가 자신 때문에 죽음을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가 잠든 아내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순이야, 깨워서 미안해. 우리 이제 정말 떠나야 할 것 같아. 순이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혹시 모를 때를 위해 나눈 대화들이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다음 날 저녁 김철민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아내 순이와 2 자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서. 김철민은 평소와 다르게 부엌으로 가서 직접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순이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을 때 김철민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 정혁에게 말했습니다. 정혁아, 학교는 재미있지? 네, 아빠. 요즘 수학이 좀 어려워요. 그래? 아빠가 도와줄까? 평소 바쁜 일로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던 김철민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자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딸 미영도 바이올린 연주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평범한 저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는 젓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왜 안 드세요? 응, 먹고 있어. 미영아. 김철민은 애써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탈출 계획만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김철민은 아이들을 각자 방으로 보내고 아내와 둘만 남았어요. 그제서야 그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그동안 대비해온 그 일. 이제 정말 실행해야 할 것 같아. 정말. 정말인가요? 어제 박진수에게서 경고를 받았어. 그리고 오늘 사무실 분위기가.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김철민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해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김철민의 은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조금씩 모아둔 중국 위안화를 확인했어요. 총 5만 위안, 북한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몇 달 전부터 국경 지역의 경계병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어요. 누가 언제 교대하는지, 어느 시간대에 가장 허술한지, 그리고 누가 뇌물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말이죠. 리성호 병사. 집에 아픈 어머니가 계시다고 했지? 네, 당뇨병으로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김철민은 이런 개인적인 정보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뒀어요. 언젠가 이런 정보들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제였습니다. 김철민은 몇 달 전부터 두통을 핑계로 의사에게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조금씩 모아뒀어요.
강력한 효과의 약물이 작은 병에 20알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김철민은 수면제를 손에 들고 중얼거렸어요. 이것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구할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김철민은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었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작은 선물들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과장님, 이거 왜 주세요? 그냥 평소 고생이 많아서. 사람들은 김철민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대놓고 묻지는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윗사람의 행동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김철민은 또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매일 저녁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아빠가 너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 하지만 김철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곧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탈출 사흘 전 김철민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돈, 수면제, 경로,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김철민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맞게 될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이 길이 맞는 건가? 수많은 의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김철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 죽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거였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밤 11시, 김철민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양 외곽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김철민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정혁아, 기억하지? 아빠가 신호를 보내면 절대 소리내면 안 돼. 네, 아빠. 걱정 마세요. 미영이도 기억하고 있지? 네, 아빠. 김철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아내 순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무언의 격려를 보냈습니다. 오전 1시, 드디어 국경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철민의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수면제 병을 만지며 마지막 용기를 내려뜨서요. 초소에는 2명의 경계병이 서 있었어요. 하나는 리성호 병사, 다른 하나는 박철수 병사였습니다. 김철민은 몇 달 전부터 이들의 근무 패턴을 파악해뒀죠. 동지들, 고생이 많습니다. 김철민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고위 간부인 그가 이런 시간에 나타나는 것은 분명 이상했지만 병사들은 감히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김 부부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리성호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철민은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했습니다. 긴급한 국경 시찰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온 것은 아이들이 아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서 말이야.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김철민의 지위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듯했어요. 병사들은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지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구나. 잠깐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지 않겠나? 김철민은 자연스럽게 초소로 들어가자고 제안했어요. 이것이 그의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병사들을 초소 안으로 유인해서 수면제를 먹이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박철수 병사가 사양했지만 김철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추운데 어떻게 그래. 게다가 내가 가져온 특별한 것도 있고. 김철민은 배낭에서 고급 빵과 따뜻한 음료를 꺼냈어요. 평소 이런 것들을 구경하기 힘든 병사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괜찮아. 평소 고생하는 동지들에게 작은 선물이지. 김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음료수 병을 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수면제 가루를 조금씩 넣었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자, 이걸 마시고 좀 쉬어. 김철민이 음료를 건네주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리성호 병사가 먼저 음료를 받아 마셨어요. 김철민은 그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리성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졸리네요.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잠깐 쉬어도 돼. 김철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박철수 병사도 음료를 마신 후 곧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두 병사 모두 깊은 잠에 빠졌어요. 김철민은 그제서야 큰 숨을 내쉬며 가족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야 첫 번째 관문을 넘었어. 순이와 아이들은 아빠의 용기에 놀라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였습니다. 김철민은 병사들의 무기를 안전한 곳에 치워두고 통신 장비도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도 몇 시간 후면 발각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서둘러야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김철민은 가족들의 손을 잡고 국경선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압록강이 그들 앞에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딸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철민은 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아빠가 있잖아.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곳으로 갈 거야. 하지만 김철민 자신도 두려웠어요.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한 순간들의 연속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강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김철민은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살아온 43년의 모든 추억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압록강의 물소리가 김철민 가족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11월 중순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김철민은 강가에 웅크리고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보, 정말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건가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아무리 각오를 했다고 해도 실제로 그 차가운 강물을 마주하니 무서움이 앞섰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강을 건너야 해. 김철민은 미리 준비해온 비닐봉지들을 꺼냈어요. 옷과 중요한 물건들을 물에 젖지 않게 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손은 추위와 긴장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정혁아, 미영아. 아빠 말 잘 들어. 강을 건널 때는 절대 소리내면 안 돼. 그리고 아빠 손을 꽉 잡고 놓으면 안 된다.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특히 14살인 딸 미영은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김철민은 가족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오전 2시 30분, 드디어 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발끝이 물에 닿는 순간 김철민은 그 차가움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김철민은 아내의 손을 잡고 순이는 미영의 손을, 미영은 정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족 4명이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된 채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였는데 곧 무릎, 그리고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강물의 흐름도 생각보다 세게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김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한마디의 소리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강 한복판쯤 왔을 때 갑자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선의 서치라이트였습니다. 김철민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는 재빨리 가족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물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4명이 모두 목까지 물에 잠긴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서치라이트가 그들이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불빛이 그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갈 때 김철민은 딸 미영의 입을 살짝 막았어요. 아이가 놀라서 소리를 낼까 봐서였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다행히 순찰선은 다른 방향으로 지나갔고 서치라이트도 멀어져 갔습니다. 휴. 김철민이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빨었습니다. 강의 절반도 채 건너지 못했거든요. 물의 깊이가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가슴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김철민은 키가 작은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김철민이 가족들을 격려했지만 그 자신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로 인해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어요. 그때 순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그녀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김철민은 재빨리 아내를 끌어올렸지만 그 과정에서 물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쉿! 김철민이 가족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드디어 강의 3분의 2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중국 쪽 강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철민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족들을 이끌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3시 45분, 드디어 중국 쪽 강가에 발을 디뎠어요. 김철민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위험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철민은 젖은 옷을 갈아입히며 가족들을 챙겼어요. 모두들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압록강을 건넌 것은 단순히 강 하나를 건넌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억압에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어려운 시간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중국 땅에서의 숨바꼭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 사흘째, 김철민 가족은 단둥시 외곽의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방 하나에 4명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초라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양의 고위 간부였던 김철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를 찾으러 올까요? 순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철민은 창문 틈새로 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올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김철민이 맞았어요. 북한은 그를 찾기 위해 이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관리하던 비밀 자금과 해외 계좌 정보들은 북한 정권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이틀 후에 왔어요. 여관 주인이 급하게 그들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공안이 오고 있어요. 김철민은 재빨리 가방을 챙기며 가족들에게 소리쳤어요. 준비해둔 비상구로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뒷골목으로 도망치면서 김철민은 뒤를 돌아봤어요. 여관 앞에 공안 차량 3대가 서 있었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왜 도망가요? 아들 정혁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김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모두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김철민 가족의 진짜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하루도 같은 곳에서 이틀 연속 잘 수 없었습니다. 여관에서 창고로, 창고에서 폐가로, 폐가에서 농가의 헛간으로 끊임없이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가자. 김철민이 찾아낸 것은 버려진 공장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전기도 끊어지고 난방도 되지 않는 곳이었지만 숨기에는 적당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철민은 중국의 조선족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상황이 심각해요. 북한에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걸었대요. 브로커의 말에 김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더욱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걸었다는 거야? 들은 얘기로는 $100만. 그 순간 김철민은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가 되어버렸는지를 깨달았어요. $100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브로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빨리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어요. 중국에서 몽골이나 태국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김철민 가족은 중국 내륙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산둥성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농부로 가장하며 지냈습니다. 김철민은 머리를 깎고 수염을 길렀어요. 평양의 고위 간부였던 모습을 완전히 지우려고 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딸 미영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김철민은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가 정말 안전한 곳에 갈 수 있을 때까지만. 하지만 추적의 손길은 계속 따라왔어요. 어느 날 새벽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어를 하지만 억양이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 북한에서 온 것 같아. 김철민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요원들이 자신을 찾아 중국까지 온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급히 짐을 싸야 했어요. 이번에는 서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광저우였어요. 그곳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길을 찾을 계획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김철민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어요. 주변 승객들 중에 혹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살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어요. 김철민이 슬쩍 돌아보니 정말로 한 남자가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켰나? 김철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 남자는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던 것 같았어요. 광저우에 도착한 후 김철민은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루트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얼마든지 낼게. 가족들만 안전하게 보내달라. 김철민은 자신이 가져온 모든 돈을 내놓을 각오였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안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브로커마저 며칠 후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도 북한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김철민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온 만큼 끝까지 책임져야 했어요. 그렇게 중국에서의 숨바꼭질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매 순간이 발각될 수도 있는 위험과의 동거였어요. 김철민은 점점 야위어 갔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이 8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김철민 가족에게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저우에서 만난 새로운 브로커가 태국으로 가는 안전한 루트를 제공해준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미 많은 북한 사람들을 도왔거든요. 김철민은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수는 없었어요. 추적의 고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2024년 7월, 드디어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메콩강을 작은 배로 건널 때 김철민은 압록강을 건너던 그 무서운 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으니까요. 태국에 도착한 후 김철민 가족은 방콕의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한국행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순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철민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고생을 겪어왔기 때문에 쉽게 안심할 수 없었거든요. 유엔 사무소에서의 심사는 까다로웠어요. 김철민은 자신의 신분과 북한에서의 지위, 그리고 탈북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북한의 고위 간부였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 서류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북한 내부 정보들. 김철민은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북한 정권의 비밀 자금 관리 시스템, 해외 계좌 정보, 그리고 고위층의 부패 실태까지 말이죠. 심사관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김철민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매우 중요한 증인이 됩니다. 2달 후 드디어 한국행 허가가 나왔어요. 김철민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가까이 계속된 악몽 같은 도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딸 미영이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김철민은 딸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영아. 이제 정말 자유로운 곳에서 살 수 있어.
2020년 9월 15일 김철민 가족을 태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김철민은 무릎이 떨렸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구나. 공항에서는 국정원 관계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철민의 신분과 그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한국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철민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철민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1년 동안 계속된 긴장과 공포 그리고 불안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김철민 가족은 서울 외곽의 보호시설로 이송되었어요. 그곳에서 몇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의 첫날 밤, 김철민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여보, 못 주무세요? 순이가 깨어나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김철민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꿈만 같아.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곳에 와 있다는 게. 다음 날부터 김철민은 국정원과의 면담을 시작했어요. 그가 알고 있는 북한 내부 정보들은 한국 정부에게 매우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김 씨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들은 북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철민은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증언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김철민 가족은 정식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입학했고 순이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김철민 자신은 통일부 산하기관에서 북한 전문가로 일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저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김철민은 문득 생각했어요. 1년 전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무서움과 지금의 평온함을 비교하며 말이죠.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하죠? 아들 정혁이 김철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김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혁아. 우리는 정말 행복해. 그리고 자유로워.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물을 바라보며 김철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넌 것은 단순히 압록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억압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향하는 거대한 강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김철민과 그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철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북한에서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